후보자.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사진 저한테 주세요. 찍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들 간의 본선 대결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 첫 주말. 두 후보의 키워드는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민주당 선대본 청년공동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방송에서 이제 활약이 대단하신데 네, 저희 그 감사합니다. 뉴스엔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그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경선이 굉장히 이제 뜨거웠습니다. 역대급 이제 투표를 기록했는데 먼저 윤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 솔직히 바라던 원하던 그런 후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상하던 후보였습니까? 일단은 역대급 흥행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흥행 참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 수가 56만 명인데요. 그중에 36만 명, 63% 정도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20만 명 선거인단 중에서 68%, 150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당원이 아닌 선거인단으로 모집해서 더 큰 인원이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네. 더 적은 인원이 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흥행 좀 참패였다고 보고요. 또 이 찻잔 속 태풍이었죠. 이 2030이 많은 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면서 입당을 했지만 사실 50대, 60대, 70대의 당원 비율이 65%입니다. 20대, 30대, 40대 전체 인구의 50%가량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당원 수에서는 35%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약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윤석열 후보를 제가 뭐 공세하고 싶거나 홍준표 후보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이 장모님께서 어떤 이 양평 땅을 사셔서 개발 이익을 800억 정도 얻었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거나 이런 의혹들이 없기 후보. 때문에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뭐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홍준표 후보를 너무 엄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답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래서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저희는. 다만 홍준표 후보는 어찌되었건 별다른 의혹이 없었고 윤석열 후보는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이 민생 현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도 혹은 뭐 역사 의식까지 예를 들면 민생 같은 경우는 뭐 청약 통장도 모르고요. 노동 이슈 뭐 주 120시간 노동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주 6일을 일해야 1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도 구분 못하는 이한열 열사를 부망쟁의 열사로 인식하는 이런 역사의식의 오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뭐 바라지 않아도 본인이 일일 일망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억울하네요, 저희는. 원하던 상대가 지금 링 위에 올랐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와주셔서 뭐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홍준표 의원 낙선 후에 2030 세대들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깐부라면서 그 내민 손을 또 윤 후보의 손도 사실상 뿌려쳤습니다. 깐부라고 또 그 윤석열 후보가 손을 또 내밀었는데 홍 후보가 뿌리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두 번째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패착은 이준석 당대표 패싱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이 호남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호남 일정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를 할 사람이 당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당한다. 이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패싱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을 모실 때 당대표와 물론 만나서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네. 모시기로 논의가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먼저는 선대위 구성에 앞서서 이 경선을 함께 치룬 후보들 간의 결속, 원팀 논의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그 뒤에 이 선대위 인선이 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 예를 들면 저희도 뭐 원팀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후보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서른 의원님이든 여러 박광호님이든 뭐 등등
이 의원님들을 선대위로 결합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전혀 이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패싱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선대위 구성 원칙에 맞지 않다. 순서와 과정,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 후보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30이 방금 제가 이 당내 구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홍준표 후보조차 끌어안지 못했다는 점, 또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보셨듯이 이 민심과 당심이 많이 달랐습니다. 뭐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뭐 당심이 민심을 따라간다는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이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선 10% 이상 이기고 당심에서 22% 사실 네. 지면서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졌거든요. 만약에 뭐 민심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20만 명 중에 70만 명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당심이기 때문에 당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국민의힘도 3대 저희 더불어민주당처럼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뭐 7대 3 정도였다. 그럼 저는 결과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토론 매주 하자. 아니면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매주 한 번씩 뭐 정책적인 뭐 토론을 하든 한번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직답을 이제 피했습니다. 조금 아까 윤기찬 법률부위원장 전화 말에 이제 네. 어감으로 봐서는 아마 이제 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안이 어떻게 뭐 좀 기선제압으로 봐야 될까요? 이루어지기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수습당원 아니겠습니까? 수습사원이 MBC 입사한 수습사원이 MBC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3개월짜리 당원이 당이 없어져도 된다 이런 당 이렇게 표현하면 대단히 그건 뭐 신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1일 1망원이라고 표현했듯이 뭐 청약 통장부터 해서 주 120시간 뭐 제가 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 노동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검사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시던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일 일망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민생 현안과 노동 이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또 청년 정치가 하도로 떠올랐는데 사실 그 이전에 청년 정치인 하면은 우리 장경태 의원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선대본 청년공동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이게 좀 사실상 어려운 자리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2030 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MZ세대로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관련된 정책이 306개, 23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9년부터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코로나 상황에서 2030 세대의 가장 직격탄을 맞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소득이 유일하게 전 세대에 걸쳐서 소득이 늘었지만 20대만 줄어들고 있고요. 30대의 소위 실업률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혹은 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 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철학 어떤 후보가 더 잘 말씀하실지는 저는 2030 세대가 아직은 좀 유보적 성향이지만 차차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지 고르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저희 청년본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뭐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30 맞춤형 공약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후보가 이제 청년 세대의 인기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직은 낮다는 말이 유보적이다. 더 이렇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선에서 청년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말에 의원님 지역구죠. 동대문구에 그 청년 공유 주택을 이제 방문을 했고 의원님도 이제 거기 함께 참석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11월 6일 날 첫 거의 공식 일정으로 이 소위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도 있는 부동산과 청년의 이슈가 함께 결합된 이 동대문에 위치한 다행히 제 지역구라서 네. 사회주택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청년의 주거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 좋은 이 주거 환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후보께서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문해 주셨고요.
뭐 제가 이제 워낙 사회주택이 좋아서 여러 가지 사회주택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테라스도 잘 돼 있고요. 공유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뭐 주방 공간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장애인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좀 혼났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더 어려운 청년들이 네. 가셔야죠. 네, 저는 더 고생해야 될 직업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까 그 농구장이 나왔는데 저게 청년 공유주택에 있는 시설인가요? 네, 다양한 체육시설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당의 그 민주당의 선대본 청년 공동 이제 본부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그 역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아직은 개봉 박두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20대, 30대를 정말 어렵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저 또한 평범한 청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실 청년 공약을 가지고 또 함께 청년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기치를 올렸죠.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직 이게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국토위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또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전 이번에 좋겠습니다. 국토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항상 공공개발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 공공개발 개발이익의 환수 이 정도 했냐고 하시고 민간개발하자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민간개발에 왜 개발이익을 이렇게 많이 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여야가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시개발법까지도 함께 여야가 공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법안 소위를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택지개발법의 총사업비 개발이익에 이 캡이 6%로 쌓여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 도시개발법은 캡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발의를 했었는데 뭐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6%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국토위에서 제발 좀 논의 좀 해주십사. 그동안 국감 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국토위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화천대유 TF 이제 소속이신데요. 그 대장동 의혹의 이제 핵심 3인방으로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그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금보험 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제 화천대유 TF에서 2015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이 부실 대출로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대검 중수이과장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네. 왜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PF가 다들 부실 채권 중에서 하필이면 이 700 총사업비가 700억인 용인사업지구나 총사업비가 400억 정도밖에 안 된 순천지구는 다 수사했으면서 총사업비가 1,800억에 달하는 대장동은 왜 수사 대상에서 뺐는지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검사 수사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뺀 이유가 혹시나 뭐 박영수 특검 때문인지 혹은 그 다른 또 제3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는 공공이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갔고요. 사실 뭐 정확히 따지면 55%지만 그 나머지 45% 민간이 갔는데 그 민간에서 나온 이 소위 뇌물, 횡령, 배임 등이 결국 누구에게 갔느냐? 곽상도 의원 아드님에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남도시공사에서 나온 돈이 뇌물로 쓰였다. 그러면 그 성남도시공사 사장님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 화천대유에서 나왔는데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검찰 수사의 칼끝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차근차근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라 봅니다. 네.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정부도 난색을 표했지만 당 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인데 실제로 당 내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시끌시끌하진 아직 않았다고 네. 보고요.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올해 이제 내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이 의견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 여러 가지 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의 아픔을 보다 보면 이거는 뭐 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만큼 이분들이 한가하거나 여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다른 뭐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 60%, 70%, 80% 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두텁고 넓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고 이제 딱 4개월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 야당 모두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오늘 출연하시면서 못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이 말씀 꼭 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사의식과 민생 현안을 잘 아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범한 사람들도 희망을 꿀 수 있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개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천만 개의 꿈 하나도 정말 서운하지 않게 정말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방송 앵커에 대한 욕심은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네. 정치만 해주시길. 제가 외모와 이런 게 다 떨어져서 정치만 해주시길 저희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저희가 설자되었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선 전국 이슈 그리고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